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민주당의 사퇴 압박 수위가 거세지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탄핵까지 검토하겠다면서 맞섰습니다. 여야의 공방이 연일 거세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대법원장 사퇴론과 관련해서 논의 계획도 없다며 거리를 뒀습니다. 관련한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대통령실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논의한 바도 없고 논의할 계획도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여권에서 제기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론에 대통령실이 힘을 실은 게 아니냐 이런 분석에 선을 긋는 모양새인데요. 이런 입장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어제 강유정 대변인이 처음에 어쨌든 서두에 이야기할 때 그러한 질문에 특별한 입장이 없다 이렇게 이제 전제를 하고 그런데 마지막 문장에서 원론적으로는 동의한다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약간 다른 해석을 좀 나와가지고 다른 어떤 영역으로 이제 넓혀갔는데 사실 그것이 아니고 대통령께서도 감나라 배나라 지금 그럴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그런 건 원하지도 않고 생각을 해본 적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제 선을 그었고요. 다만 원론적으로 동의한다. 그 의미는 뭐냐? 국회에서는 얼마든지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국회에서는 얘기할 수가 있고요. 또 민주당만 그것을 탓으로 몰아가는데 실제로는 2021년도 2월 달부터 시작해서 국민의힘에서 당시에 대법원장 물러나라고 사퇴 1인 시위도 하고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그냥 한두 달 하고 말았던 것도 아니고요. 6월 달까지 가서 6월 달에는 대법원 백서라는 것까지 내놨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당시에 국민의힘이 보기에는 대법원이 국민의 어떤 신뢰를 받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거나 혹은 독립성이나 자립성 자체를 완전히 형이화시키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민주당 역시도 단순히 이제 정파성을 갖고 보는 게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 체계에서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었던 명백한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과연 그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다시 되돌릴 거냐, 붕괴되고 있는 신뢰를 어떻게 다시 가져갈 수 있을 거냐, 이제 그거에 대한 일환으로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이제 추가 브리핑을 하는 등 해프닝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이제 대통령실에서 다른 이제 정확한 입장을 좀 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어제 나온 발언의 정치적 파급력이 그만큼 컸기 때문에 이런 그 파급력을 일단 단절시켜야겠다라는 대통령실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봅니다. 사실 어제 했던 강유정 대변인의 이야기는 본인이 오독했다, 그러니까 언론이 오독했다라고 평가는 하지만 실제 워딩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언론에서 그렇게 해석할 만한 여지의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발언이 우리나라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삼권 분립을 정면으로 위반할 수 있고 또 우리 당이 주장했었던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이 방안을 추진하려고 한다면 탄핵 사유에 이르는 중대한 헌법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아마 대통령실도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정치적으로 또 사법적으로 논란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부랴부랴 정무수석을 비롯해서 대통령실 전체가 나선 모양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했었던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 이런 발언을 시작으로 대단히 위헌적인 발언들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사법개혁과 내란특별재판부 이런 것을 논의하지 않고라도 대통령실이 민주당과 함께 마음만 먹으면 대법원장을 얼마든지 탄핵할 수 있다라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삼권 분립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은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이어서 탄핵 가능성까지 본격적으로 거론하고 있고요. 이르면 다음 주에 사법개혁안도 발표할 예정인데 그렇다면 사법부의 대응은 어떨까요? 저는 일단 사법부에서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보지만 지금 보십시오. 대국민 법률 서비스 자체가 굉장히 부하가 걸려 있습니다. 연간 15,000건이 대법원에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판사 개개인은 4,000건씩 그걸 담당을 합니다. 이거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리고 실제 10년간 이 평균을 봤더니 사건 하나당 거의 1,000일씩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오늘 내일 이 굉장히 급한 건들을
대법원에서는 그냥 자기네들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그냥 차입을 계속 뒤로 미루고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빠른 법률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할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과연 사법부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대법관 증언부터 시작해서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물꼬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하루 이틀 나왔던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이 나온 참에 이참에 이 사법개혁을 통해서 국민들께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사법부 차원에서도 한 차원 좀 업그레이드된 어떤 그런 서비스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상황이 좀 더 좋아질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어쨌든 사법부에 대해서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주면 그걸 가지고 국회에서 좀 논의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법부가 의견은 낼 수 있겠지만 국회에서 뭐 그런 논의는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당이 사법개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거든요. 저는 뭐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개혁이라는 것 있잖아요. 검찰개혁, 사법개혁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개혁이라는 말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개혁하자고 한다면 국민적인 공감대를 쉽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100번 양보해서 검찰개혁,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그동안 보여왔던 정치검찰 행태가 있기 때문이죠. 이번에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서 지난 2019년에 문제가 됐었던 국회법 위반 관련해서도 검찰이 질의 검찰 권력의 눈치를 보고 굉장히 높은 형량의 구형을 했습니다. 예. 이런 것들만 보면 검찰에 대해서 정치검찰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일정 부분 용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법부에 대해서 이렇게 본인들이 원하는 식으로만 개혁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법원장 회의가 있었죠.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5대 개혁 방안과 관련한 이야기가 논의됐는데 오랜 기간 동안에 논의가 됐습니다. 여기에 의제에 없었던 내란 특별재판부와 관련한 위헌성 얘기도 있었는데 네. 개혁과 관련한 이야기들 사법부에서 충분히 의견을 반영하고 그런 것이 반영되는 절차가 있어야 하고요. 또 하나는 이미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실제로 반영이 돼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법부에서도 공감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법부가 정말 민주당을 위한 사법개혁이 아니라 전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안을 내놔야 하는 것이고요. 네. 야당과 사법부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이런 민주당의 움직임에 국민의힘은 장외투쟁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당내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장외투쟁이라는 게 뭐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최선의 방법은 아니죠. 그러나 최선의 방법이 어렵다면 차선의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차선의 방법이 지금 장외투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원내에서는 지금 사실 절대 의석수를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정말 본인들 뜻대로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국민 설득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장외투쟁도 불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여론이 당내에 확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근데 2019년에 국회가 굉장히 갈등을 겪었을 때 당시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소수 의석을 가진 야당이었고 민주당이 자신들의 개혁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추진했었던 거죠. 이것을 막기 위해서 장외투쟁을 한 바 있는데 당시에는 그렇게 성공한 장외투쟁은 아니었다고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2020년에 있었던 총선에서 크게 패했기 때문이죠. 그때 당시에는 국민적인 여론 확산, 그러니까 지지를 충분히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보지만 지금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얘기하고 있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이런 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국민께 제대로 알린다면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2019년과는 다른 양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예. 국민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민의힘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 탄핵까지 검토하겠다면서 맞서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국민의힘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제 집 나가는 거 굉장히 저는 이게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웬만한 명분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집에 들어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더더군다나 본인들이 소수예요. 그리고 나갔을 때 국민의 여론을 굉장히 많이 확산시켜가지고 본인들의 어떤 무게 중심을 옮겨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지금 최근에
최근에 이 기독교 단체들 굉장히 많이 만나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가 최근에 뭐 소년보 목사 지금 최근에 구속됐잖아요. 예, 예. 근데 그렇게 이제 약간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동안 돈 줘가지고 사람들 나오게 해가지고 그렇게 겨우겨우 극우 아스팔트 집회들이 이제 구성이 돼 왔는데 이제 이 장동혁 대표를 필두로 해가지고 당력이 거기에 집중된다고 하면 사람들을 어떻게 동원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큰 난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본인들이 어떤 정의나 아니면 사회에 나아가야 될 지향점이나 본인들이 잘못했던 점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 그런 내용을 담은 게 아니라 기존에 잘못했던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내용으로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론 확산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집을 나가가지고 국민 여론을 이 등에 업기란 정말 쉽지가 않은 일이니 국회에서 본인들의 어떤 태도, 그동안 잘못해왔던 것들에 대한 성찰,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줘야 돼요. 국민 여러분, 저희 헌법 바깥으로 나간 거 다시 안으로 들어오겠습니다. 그래야만 실제로 저런 어떤 집회들을 했을 때, 아, 여기도 헌법 안의 세력이니까 정부 여당과 정부를 이 정확하게 견제할 수 있으려면 이런 야당이 필요하지, 이렇게 해서 공감대를 얻게 될 겁니다. 그런데 본인들의 입장을 전혀 바꾸지 않은 채 그저 도와달라고만 하면 거기 집회를 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마 비웃을 겁니다. 그런 점을 잘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에서 5년간 추진할 123대 국정과제가 확정됐습니다. 국정과제 1호는 바로 개헌인데요. 이제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도입하자 하는 게 골자입니다. 개헌을 1호 과제로 내세운 배경 뭐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실제로 개헌 논의가 좀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사실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뿐만 아니라 우리 당도 개헌과 관련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4년 연임제든 대통령제에 대한 그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약속을 했었던 거죠. 이미 1987년에 개헌이 있은 이후에 대략 40여 년 정도가 지났는데 네네.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 정치적 환경도 급변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몸에 맞지 않는 옷은 새로 구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공감대는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참에 저는 뭐 개헌 과정에서 권력구조 개편 또는 선거구제 개편과 같은 그 다양한 분야의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지금 민주당만을 위한 개헌을 하겠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난 1987년 군부 독재 아래서도 개헌 과정에서 여야가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개헌안을 도출해 냈었거든요. 그래서 개헌과 관련한 진정성이 있다면 야당을 지금 협치의 대상으로 인정도 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쨌든 이런 그 개헌 논의 과정에서 야당을 적극적인 파트너로 인식하고 야당이 얘기하는 것들도 수용하려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뭐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들, 5.18 정신 계승 이런 것들 복합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정권 말로 갈수록 개헌 동력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뭐 이 개헌과 관련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골든타임, 적기를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개헌 논의 자체에 대해서 여야가 일단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개헌 논의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예상하세요? 네, 그동안 많은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들이 개헌에 대한 보관을 다 밝혔었죠. 그리고 임기 초에 사실상 다른 것들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것은 뒷전으로 밀려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중반부 지나가고 후반부 지나가서 그런 개헌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결국 정치적 책략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러한 비판 속에 결국 다 사장되어 갔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국민들 앞에 했었던 약속을 다 지키지를 못했던 거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는 분명하게 지금 이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1호 이 정책으로 지금 내놓은 것은 굉장히 복귀할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도 이 개헌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가 여야정 뭐 대통령과의 어떤 회담에서
이 민생경제협의체 만들기로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여야 공통 공약에 관해서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처리를 해보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지점들은 그렇게 돌아가도록 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국회에서 그러면 개헌특위 이런 거 빨리 구성해가지고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좀 진척시켜 나가는 그런 이 움직임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은 사실 누가 못하기 경쟁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을 그냥 잡아뜨리기만 하면 우리가 그냥 표를 받는 그런 구조로 정치 구조가 계속 흘러오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좋은 정치 서비스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잘하기 경쟁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나 이 4년 예를 들면 연임제에서 대통령 결선 투표제까지 이렇게 좀 도입을 좀 한다면 예. 그럼 국민들께 잘했으면 한 번 더 기회를 얻는 것이고, 못했다면 4년만 하고 그냥 내려오게 되는 그러한 서비스 체계가 좀 가능하도록 권력구조 개편까지 잘 논의돼서 실제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개헌에 관한 국민투표까지 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좀 짚어봤고요. 저희가 다시 국회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는 여야가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 문제로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이 나 의원 배우자가 현직 법원장이라는 점을 들어서 이에 충돌을 지적하면서 여야 간의 고성과 또 막말이 오갔고 또 여기서 실언 논란까지 불거졌는데요. 일단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대단히 미안하지만은 그 간사하지 마세요.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얘기하는데 하지 마세요. 그 망신당하고 이거 해서 뭐해요? 그러니까 지금 남편이 법원장이니까 아내다가 법사위 간사해서 되느냐? 남편까지 욕먹이고 있잖아요. 박지원 사모님은 뭐 하세요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의 좀 지켜요. 예의 좀 지키십시오. 너무 무례합니다. 너무 무례한 거 아니에요? 박 의원님 너무 무례해요. 네, 오늘 법사위의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결국 곽규태 의원은 박지원 의원에게 법사위가 정해되자 사과를 표명을 했고 또 박지원 의원이 악수 요청에 응하면서 사과를 받았는데 최근 보면 이 법사위에서 고성이 오가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고 또 발언 논란도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오늘 이제 저 대목에서 좀 활용 점정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곽규택 의원의 저러한 언행은 대단히 잘못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잘못을 시인하고 직접 이 박지원 의원 앞에 가가지고 정말 죄송하다고 하는 그 모습이 저는 그건 좀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잘못을 인정하고 저렇게 하면 다시 또 새로운 무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다만 국민의힘에서 지금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권에 대해서 어쨌든 관행으로 치면 본인들 반장 선거하니까 본인들이 내보낸 반장을 인정해야 된다. 그동안의 관행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보면요, 상임위에서 호선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초유의 일이 발생했어요. 투표까지 했단 말이에요. 예. 그 투표에서 10명이 투표를 했는데 10명이 다 그냥 반대 부결됐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법사위에서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것은 다시는 상정될 수 없습니다. 일사부재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가 열릴 때 아마도 저는 12월 초까지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때까지는 나경원 의원이 다시 간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예. 근데 그 부적절성을 한번 좀 지적해드리고 싶은데, 일단 지난번 당대표 선거에서 나경원 후보가 한동훈 후보가 이제 나경원 후보가 직접 법무부 장관일 때 찾아와가지고 본인 사건 패스트트랙 사건 때 지금 이번에 2년을 맞았잖아요. 근데 예, 그 구형, 지점, 예. 예, 구형을 맞았는데 그 부분을 본인을 빼달라고 했다는 것을 폭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본인 사건을 법무부 장관을 찾아가서 빼달라고 할 만한 대한민국 국민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한 특혜를 했다는 것도 그렇지만 어쨌든 여당 내부에서 폭로가 당시에 나왔었기 때문에 대단히 큰 문제라고 보고, 이러한 부분이 법사위 간사를 맡는다는 건 대단히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법사위원조차 맡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좀 더 적절한 사람을 다시 간사로 좀 추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이제 법사위에서 야당 간사 선임에 대한 부분까지 짚어주셨는데 그 부분과 함께 최근에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법사위의 모습 어떻게 보시는지 여쭙겠습니다. 뭐 국민 보기에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연출되고 있는 거죠. 법사위를 여러 상임위 가운데서도 체계 자구 심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상원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걸맞는 품격을 유지해야 할 텐데 전혀 지금 법사위 돌아가는 거 보면 그러지 못하다는 점에서 아쉽죠. 근데 이
관련한 논란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꼭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동안 국회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각 당이 추천한 간사를 이렇게 타 당이 부결시킨 경우가 한 번도 없었어요. 과거에도 이런 것들이 논쟁거리가 된 적은 있지만 우리 당이 다수당일 때, 그러니까 특정 상임위원회에서 다수 의석을 갖고 있을 때 부적절성을 주장하긴 했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는 인정해 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민주당이 의회 운영은 물론이고 상임위 의원에서 본인들이 다수의 의석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말 본인들 맘대로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가야 하는 올바른 방향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간사 선임을 갖고 과연 이렇게 큰 문제가 돼야 하는지도 의문입니다. 그냥 나경원 의원에게 맡긴다고 하더라도 저는 뭐 민당에 그렇게 믿질 만한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오히려 감정 싸움만 더 격화되고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회 독주 모습만 연출되면서 본인들의 뭐랄까요, 지지율만 깎아먹고 있는 행동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권성동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르면 오늘 밤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결과 예상하시는지 그리고 그 예상하시는 결과에 따라서 관련 수사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세요? 우선 본인이 이제 증거 인멸하려고 하는 시도가 만천하에 그냥 드러나 버렸습니다. 여러 건들이 있었죠. 특히 그 보좌관이 택배 기사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윤 전 본부장과 만나고 싶다라고 이제 실책을 해버렸잖아요. 근데 그것이 녹취록으로 다 드러나 버렸고 하필 택배 기사분이 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것을 특검에 제보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드러났고. 또 명시적인 것은 문자라고 하는 이 증거물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서 1억 원을 준 날 정말 이것을 크게 써주십시오라고 이제 보냈는데 실제로 권성동 의원이 본인이 굉장히 떳떳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문자를 받았던 날에 아니 선생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라고 해서 반박하는 문자, 적어도 부정하는 문자를 보냈었어야 되는데 그런 정황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저간의 상황들을 볼 때 이제 그 뇌물을 받은 것은 분명하게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그럼 그걸 가지고 과연 통일교에 어떤 특혜를 또 줬었는가? 일단 대통령도 만났고 이 대통령도 통일교에서 앞으로 뭐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캄보디아 ODA 건이라든지 아프리카 ODA 건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이제 집행이 됐었다고 하는데 이 지점이 과연 그것과 연결고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건 연결고리가 거의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구속영장 심사에서 구속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앞으로의 수사도 전 크게 이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선 자금으로 과연 활용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 여부에 따라서 국민의힘으로 파장이 굉장히 커질 우려가 있고요. 특히나 대선 때 썼던 선거운동 자금이 400억 원에 달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것이 걸린다면 그것을 또 뱉어내야 되는 문제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으로서는 일생일대에 굉장히 큰 위기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구속 기로를 가를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증거인멸 우려 여부일 텐데 어떤 결과 예상하세요? 글쎄, 권성동 의원이 오늘 그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가기 전에 SNS에 글을 올렸는데 잘 다녀오겠다라고 했어요. 네. 다녀오겠다고 하셨으니까 본인이 법원에서 충분히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소명할 자신이 있다라는 자신감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고요.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는 이제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여자는 돈을 줬다고 하지만 받았다고 평가받는 지금 권성동 의원은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주의 우려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 웬만한 분들은 권성동 의원 다 알아볼 거 아닙니까? 어디 도주의 우려는 없다고 보는데 증거인멸도 저는 특검이 이렇게 수많은 증거를 확보했다면 증거가 인멸이 될 우려가 있는 걸까요? 그래서 최근에 여하튼 법원이 돌아가는 분위기만 놓고 본다면 이 특검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부해 주는 경향이 있었지만 저는 이번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만큼 불구속 수사 원칙이 지켜지기를 희망하고 있고 권성동 의원이 주장하는
자신의 결백을 믿어달라라고 하는 데는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 발언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예. 자, 권성동 의원의 영장 심사 이슈까지 정치권 이슈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